20세기 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지난 1000년간 세계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을 선정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선정한 인물은 서구인이 아닌 아시아의 한 정복자였다. 지난 1000년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 그는 바로 칭기스칸이었다. (13세기) 유라시아 대륙을 누비며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던 정복자 칭기스칸. 그는 어떻게 그 넓은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업적이 800여 년이 흐른 지금 또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밀레니엄맨 칭기스칸.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칭기스칸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본다. 안녕하세요. TV 책을 말하다 장정일입니다. 예, 김미화입니다. 김미화 씨는 몽골 민족과 우리 민족이 무척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그럼요. 많이 들었죠. 예. 어떤 그 엉덩이에 우리가 몽골 반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말도 비슷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송골매, 송고르라고 그러고요. 오른쪽을 바른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말도 굉장히 수진이 날진이 이건 똑같고. 그리고 말도 제주도의 조랑말도 뭐 몽골에서 들여온 거라고 그러대요. 아, 그렇군요. 예. 뭐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살로 간주하는 나이 계산법, 그리고 또 우리가 즐겨 먹는 곰탕, 설렁탕, 칼국수 같은 이런 탕 음식을 즐겨하는 것도 우리와 비슷한 점이죠. 그래요. 그리고 애주가들이 좋아하는 소주도 몽골에서 넘어왔다고 하죠. 아, 그래요? 예. 소주도요? 예. 아, 그렇구나. 우리 방송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몽골을 처음 가셔가지고 거기에 그 게르라고 있어요. 몽골 사람들 사는 집. 거기를 쫙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외할머니가 갑자기 거기서 툭 튀어나오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몽골인들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죠. 뭐 몽골과의 유사점이 우리 생활이나 문화 속에 깊숙이 배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몽골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몽골 최도의 민족 영웅 징기스칸에 대한 책을 함께 읽으면서 몽골이 대체 어떤 나라였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프로를 위해서 선정한 책은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그리고 밀레니엄맨 징기스칸, 이 두 권입니다. 예. 오늘 얘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영화평론가 심영섭 씨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여러분. 출판평론가 표정훈 씨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이 칭기스칸에 관한 책 두 권 어떻게 읽으셨어요? 몽골이라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이제까지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예전에 굉장히 치욕적인, 특히 뭐 고두라고 하죠. 이렇게 땅바닥에 머리를 뭐 찢는다던가 이런 일화들 때문에 그런지 부정적인 이미지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징기스칸이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못지않은 사실은 정복자였고, 게다가 정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복을 하되 통치를 하지 않은 굉장히 오픈돼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제국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 읽기 전에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만 징기스칸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는 팝송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제가 맨 먼저 징기스칸을 만났던 기억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저는 황룡사 9층 탑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주에 있었는데 그 고려 고종 때 몽골군 침입으로 완전히 불타버렸거든요. 그 이후에는 몽골 징기스칸 그러면은 좀 이렇게 야만적이고 파괴적이고, 근데 이 책 두 권을 읽으면서 그런 파괴자로서의 몽골 제국이나 징기스칸이 아니고 건설자로서의 그런 면이 있다는 거를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예. 뭐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사를 학습하면서 문명을 주도하고 전파한 것은 서양이다라고 배워왔죠. 그런데 징기스칸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르네상스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문명을 주도한 것은 동아시아와 중동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서구 중심주의적이었나 하는 것을 여실하게
가르쳐주는 대목이죠. 예.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이 책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칭기스칸의 진실에 접근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와 사람을 정복했던 칭기스칸. 그가 이끄는 몽골군은 모든 성벽과 경계를 허물고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통일했다. 그것은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명을 아우르는 광활한 제국이 됐다. 칭기스칸에게 정복은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닌 끊어진 길을 잇는 것을 의미했다. 가늘게 이어지던 비단길은 칭기스칸에 의해 튼튼한 교역로가 됐고 그 길을 따라 새로운 물건들이 흐르고 다양한 지식과 사상이 전해졌다. 서로 다른 문명을 연결하고 융합시켰던 몽골 제국은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켰다. 그 속에서 각 민족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과학기술은 발전해갔다.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고 다양한 문화예술의 꽃을 피웠다. 몽골 제국의 힘은 당시 변방에 불과했던 유럽에까지 전해졌고 이 자극은 르네상스로 이어졌다. 아시아의 가난한 고원에서 태어난 징기스칸이 수많은 나라를 통일하고 새로운 질서로 세계를 움직인 것이다.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는 칭기스칸을 둘러싼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고 근대 세계의 건설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이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이 책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가장 제 머릿속에 남는 대목은 칭기스칸도 이제 아버지니까 후계자한테 땅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후계자의 지도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강하고 똑똑해도 그거를 자랑하지 마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그 산에는 반드시 동물들이 살고 있다. 근데 그 동물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산보다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라. 이런 대목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전 처음에는 좀 딱딱한 학술 도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주 재밌는 대목이 많더라고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몽골 사람들이 새로운 교역 상품을 찾으려고 혈안이 됐다는 거. 근데 그 상품 중에서 심지어는 그 상아를 깎아가지고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유럽에 팔았던 것. 그런 것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사로서의 몽골인들이 아니고 아주 그 뛰어난 국제 무역과 산업을 주도했던 사람들로서의 어떤 몽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책은 읽으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것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재미, 그 재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세라는 시대에 몽골이 중세에 미친 영향 그리고 어떻게 해서 르네상스를 꽃피우게 됐는지 그런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몽골은 이제까지 어떤 사실 서구 중세라는 건 굉장히 수직적인 사회잖아요. 신과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면 몽골은 어떤 그런 것보다는 수평적인 어떤 교육, 무역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르네상스를 꽃피운 화약이라든가 아니면 종이라든가 아니면 인쇄술이라든가 이 모든 게 사실은 몽골이 중국에서 사실은 실크로드를 거쳐서 유럽에 갖다 줬다는 이런 사실도 아주 흥미로웠고요. 저는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의 수도에서 네. 주민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대목을 보고 무척 놀라고 신기루었습니다. 대개의 정복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피정복민들에게 강요하기 마련인데 징기스칸은 현지인의 종교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을 무척 우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비차별의 세계, 바로 그것이 징기스칸이 지향하고자 했던 그런 종교 정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유니세프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특별대사로 몽골에 갔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초원이 굉장히 넓게 펼쳐 있고 말을 타고 다녀요. 근데 그 산이 정말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뾰족산이 아니고
몽골 하더라고요. 아, 그리 높지 않아요. 근데 물은 굉장히 차더라고요. 물이 귀하고. 뭐 몽골은 한해의 기온 차이가 85도씩이나 나고 또 한밤중에 짐승들이 산채로 얼어 죽을 정도로 혹심한 추위 등 인간이 살기에는 무척 어려운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몽골인들은 뭐 생존하기 위해서 사냥, 목축, 교역, 전쟁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심 선생님, 몽골인들의 강한 민족성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몽골인들이야말로 아마 스파르타인 못지않게 사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어떤 훈육도 굉장히 엄격했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에 과연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생존을 살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 사실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탈원 같은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여자도 귀했을 테고 또 어떤 그 생존 자체를 갖다가 뺏고 빼앗는, 사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모태가 됐던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하나의 생존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군량조차도 사실은 적에게서 빼앗아 갖고 오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보급로를 통해서 갖고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몽골의 초원에서 빚어진 어떤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 몽골의 어린이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네. 칭기스칸이 어린 시절에 태무진이 네. 정말 그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인생의 삶이 진짜 한 편의 드라마 같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네. 그 어릴 때 아버지가 독살 당하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도 그 납치 노예로 끌려가. 네. 네. 그다음에 커서는 부인이 적장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결국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부인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아내가 적장에 아이를 갖고 있었고. 막 이런 인생 역정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한 어떤 그 근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그 이 두 책 읽어보면은 이제 칭기스칸의 어린 시절이나 일생을 이렇게 일생이 나와 있는데 그 우리가 보통 영웅 신화라고 그러죠. 영웅 신화 구조하고 거의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비범하게 태어나고 뭐 칭기스칸도 여기 보면은 핏덩어리를 쥐고 이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하지만 그 아주 어려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갖은 고난을 다 겪게 되고 그 이후에 결국은 그것을 극복해서 그 왕좌에,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위협을 쌓는데 이런 어떤 탄생, 그다음에 일종의 죽음, 뭐 잠복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극복해서 결국은 등극하는 그런 영웅 신화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칭기스칸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마치 이야기 한 편이나 소설, 신화를 대하는 듯한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징기스칸을 보면 전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위대한 정복자들은요, 제가 볼 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뭐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의 기질들이 굉장히 강하고 또 강하게 훈련을 시켜요. 예를 들면 나폴레옹의 아버지는 사실은 코르시카 섬의 독립군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반기를 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 보고 프랑스군의 아버지가 패배한 직후 자기가 프랑스로 찾아가서 오히려 프랑스인처럼 행사를 하거든요. 뭐 이런 게 있다든가 아니면 알렉산더의 아버지하고 징기스칸 아버지는 모두 다 독살을 당했어요. 그만큼 사실은 이들은 깊이 마음 안에 어떤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분노가. 근데 그 세상에 대한 분노를 세상을 정복하고 바꾸는 것으로 일종의 승화시킨 그런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징기스칸은 전형적으로 그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영웅신의 어떤 그런 걸 따르고 있고요. 징기스칸이 역사에 끼친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그의 활동을 추적하는 일은 곧 12, 13세기의 세계사를 궤갈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죠. 또 이 책은 우리가 오랑캐라고稱시하고 있는 아시아의 유목민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점들을 아주 주의 깊게 읽었는데요. 김미아 씨는 어떤 부분이 흥미로웠는지요? 예, 칭기스칸이 참 미스테리한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살아생전에 자기의 초상화를 절대로 못 그리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동전에도 이름이나 자기의 얼굴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됐고 죽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무덤을 기병들 800명들이 그걸 다져가지고 땅을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흔적조차도 없앴다는 거, 이게 참 흥미로웠어요. 역시 그 칭기스칸 하면은 군사 전략. 예. 예. 근데 뭐 잘 싸운다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로 고도의 전략 전술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기 책에 이제 보면은 소련이나 일본 또 독일 같은 그런 나라들이 몽골 비사라고 그래서 몽골의 역사를 담은 책을 구해가지고서 번역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노력의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거기에서 군사 전략을
취해가지고서 응용하려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대전을 처음 일으킬 때 전격전이라고 그래가지고 탱크를 이용해서 아주 기동성 있는 부대가 집중적으로 한 곳을 아주 빠르게 속도로 쳐들어가서 점령하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이거 역시 몽골이 기병이 구사했던 그런 전략이고 또 그 거꾸로 이제는 거꾸로 독일군이 소련하고 싸울 때 소련군 이제 구소련이죠. 2차 대전 때 독일군을 유인을 해가지고서 완전히 확산을 시킨 다음에 그 확산된 독일군들을 각계격파하거든요. 또 공성전이라고 해서 성을 공격할 때 보면은 저는 그 말만 타고 다닌 줄 알았는데 몽골군들이 그 불이 잘 붙는 어떤 인화성 물건들을 무수히 그 날리는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네. 성 안으로 날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그 융단 폭격이나 포격에 해당하는데 그런 몽골의 전술이 오늘날까지도 어떤 보편성을 지닌다는 것 이게 역시 그래서 몽골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징기스칸이 그처럼 오래 최대의 영토를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막강한 기마 부대 그리고 군사 체제와 같은 뭐 그런 체제 덕이었는데요. 뭐 생계 수단이 원래 뭐 사냥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말타기를 배울 수 있었고 저 전투 기술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사회 체제도 시포제, 천호제 이런 것들은 다 군사 조직과 흡사했는데요. 때문에 전쟁에서 아주 뭐 강한 면모를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 좀 전에 몽골 비사 얘기하셨는데 칭기스칸에 대해서 뭐 기록이 남겨진 게 없었었잖아요. 없었는 줄 알았죠. 없었는지 네, 알았다가 이게 참 몽골 비사가 발견되면서 우리가 몽골의 신비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 재미 네. 그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는 이 책 근자에 읽은 책 중에서 정말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류학 책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한 어떤 소설책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주인공이 자기가 징기스칸이라면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디테일이 사실 사실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말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페이지 83페이지를 한번 봐보시면 말이죠. 거기 왜 그 자기 아내하고 그다음에 징기스칸이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내 이름이 부르테인데 부르테는 수레에서 뛰어내려 어둠을 뚫고 그 목소리를 향해 달려갔다. 태무지는 안장에서 미친 듯이 몸을 돌려가며 부르테의 이름을 부르고 어둠을 살피기를 되풀이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녀가 달려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녀가 말고삐를 손에서 낚아챘을 때 하마터면 알아보지 못하고 공격할 뻔했다. 그러나 곧 두 사람은 서로 힘차게 끌어안고 감격에 포옹을 했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몽골 비사에도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저자의 어떤 글솜씨로 인해서 마치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세부를 갖다가 이렇게 묘사를 해주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책의 어떤 대단한 흡입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이 저자가 정말 다양한 자료를 섭렵을 했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것들을 인용이나 각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소설처럼 구성되어 있는 줄거리 속에 마치 직무를 짜놓듯이 적절하게 짜놓거든요. 만약에 이게 학술도서처럼 그 인용 따로 이렇게 다운피치고 따로 나와 있고 각주가 돼 있었다면 아마 읽는 동안 너무 지루해서 못 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저자가 인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현장을 이 관련된 현장을 광범위한 지역을 답사를 했는데 그런 어떤 현장감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사를 했기 때문에 필체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이 책은 역사서이기도 하면서 그 유목민의 풍습에 대한 아주 뛰어난 인류학적 보고서이기도 하죠. 저기 징기스칸은 큰 전쟁을 앞두거나 큰 사건을 맞이했을 때 스스로 무당이 되어서 늘 하늘의 뜻을 살폈다고 하죠. 이런 샤머니즘적인 기질은 우리 민족의 기질과 무척 닮아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인류학적 흥미를 또 따로 느끼셨는지요? 저는 그 징기스칸의 어머니가 후엘룬인데 후엘룬이 왜 납치돼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재밌는 건 아직까지도 그 풍습이 중앙아시아에 남아있대요. 그래서 요번에 그 모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하는데 거기 보면 중앙아시아의 그 키르기스탄이란 나라에서 신부를 납치하는 풍습이 이 대명천지에도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몽골의 어떤 인류학적인 풍습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고요. 또 그 후엘룬이 납치당할 때 왜 자기 저고리를 벗어
벗어주면서 약혼자한테 이걸 가지고 가고 다른 여자를 얻어서 그냥 후엘룬이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저고리를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서양 사람들처럼 사실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포옹을 함으로써 냄새를 맡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삽과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 약탈론이. 네. 그리고 저자 웨더포드가 인류학 교수거든요. 근데 인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구 대상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따로 떨어뜨려 놓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 참여 관찰도 많이 하고 그 연구 대상의 관점에서 또 자기 연구 대상이 되는 시대의 관점에서 이제 이해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그 제가 이 책에서 발견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의문형 그 문장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학술서 비슷하면서도 그 뭐 그냥 한 대목만 제가 읽으면요. 뭐 새로 통일을 이룬 태무진의 모전벽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다.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 사람들은 그 질문을 접하면 마치 그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그 시대나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필자가 저자가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서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러면서도 문체가 굉장히 소설틱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게 인류학자가 쓴 그림 맞습니까? 컵 종이에 글을 지워버리듯이 땅에서 지워버려 도시를. 사람이 살던 곳은 부엉이와 까마귀들의 거처가 되었다. 그곳에서는 부엉이들이 서로 화답하듯 악을 쓰고 복도에서는 바람이 신음을 토한다. 이게 이제 몽골 비사에 있는 거를 웨더포드가 다시 이렇게 소설체처럼 쓴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뛰어난 어떤 문장가의 힘이 있어요. 네. 뭐 그래서 이 책을 서평한 미국의 모 신문은 호모가 쓴 일리아드에 비견된다 이런 서평도 남겼더군요. 네. 네. 엄청난 서평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힘든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자가 너무 징기스칸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메르케트 부족과의 전쟁은 아내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또 금나라와의 전쟁은 몽골인의 위신을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호레즘은 교육을 거부했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전쟁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기술들이 나오는데요. 표정훈 씨, 저자의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그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잘 알게 된다 그러는데 아마 이 저자도 자기의 어떤 필생의 그 작업으로 이 징기스칸을 몽골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조금은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징기스칸이 전쟁 그 자체가 좋아서 전쟁을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이제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런 목적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정복 전쟁이 다분히 좀 미화돼 왔는데 그에 비해서 징기스칸은 파괴나 어떤 공포 이런 측면만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아마 자기도 이제 서양인이지만 그런 정복자로서의 징기스칸이 가지고 있는 파괴자로서의 이미지 이것이 지금까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탈색시켜보자 일종의 이제 균형을 맞춰보자 이런 의도하에서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연구 주제 대상으로서 좀 그런 표현,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기스칸은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지만 가장 사실은 이렇게 저평가받은 그런 지도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이 웨더포드가 미국인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어떤 미국의 열등감이 저는 이 책에서도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유럽이란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미개국이었고 이 아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건데 라는 어떤 그런 태도 같은 것도 읽혀지고요. 또 하나 이 시점에서 어떤 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두 가지 면, 실용주의와 세계화라는 전략이 징기스칸이 포방하는 어떤 전략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그것을 아맘리의 웨더포드가 사실은 그 마음속 깊이 동의하는 저는 그런 것도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왠지 좀 읽혀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뭐 요즘 징기스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징기스칸에 대한 책들이 아주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새로 소개할 이 책 밀레니엄맨 징기스칸은 징기스칸을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어서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두 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특히 이 책 같은 경우는 징기스칸이 지니는 현재적인 의미, 그러니까 현재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천착한 책인데 저자가 방대하게 자료를 섭렵을
한 걸로 이게 느껴집니다. 보면은 책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사 인물의 현재적인 의미를 조명하려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경강부에 빠지기 쉬운데 그 자료를 워낙 탄탄하게 섭렵을 해서 그런 위험에서부터 벗어나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그 저자분 여기 나와 계셨지만 저자분의 우국 충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어떤 관점을 바꾸고 사실은 징기스칸을 통해 가지고 또 징기스칸의 어떤 그 사상들을 오늘의 어떤 그 우리 현실 사회에 접목시키려는 어떤 저자의 노력도 이렇게 막 거기 탄식조도 있고 사실은 그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이렇게 넘쳐나는 어떤 그런 어떤 뜨거운 어떤 정열 같은 것을 특히 이 책에서 읽어낼 수 있었어요. 네. 밀레니엄맨 칭기스칸은 세계를 정복했던 칭기스칸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다. 100만 명의 몽골족으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치했던 칭기스칸. 적은 인구로 광활한 영토를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새로운 전술과 지배체제 때문이었다. 말을 탄 기병들의 기동성은 몽골군의 가장 큰 무기였다. 불필요한 모든 것을 떼어낸 빠른 움직임은 적을 압도했다. 그들은 빠른 속도가 주는 효율성을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몽골군은 전투를 할 때마다 새로운 전쟁 기술을 선보였다. 그들의 공성 무기와 새로운 전략 전술은 상대방을 압도했다.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며 신무기 개발에 힘썼던 칭기스칸.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뒤 거둬들인 물품을 전투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했다. 이 방식은 부대원들의 불만을 없애고 사기와 전투력을 높였다. 몽골 제국의 건설은 칭기스칸에게 믿음직한 부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의형제를 뜻하는 안다의 관계를 맺으면서 칭기스칸은 자신의 시족을 넘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롭고 굳건한 조직을 만들었다. 칭기스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전통적인 시족 사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 조직인 천호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몽골 제국은 군사적,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제국 내의 모든 의사결정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성문화된 헌법인 대자사크는 법치주의를 정착시켰다. 칭기스칸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그의 뜻은 역참제를 통해 제국 곳곳에 전해졌다. 역참제는 몽골 제국을 하나로 이어주는 거대한 통신망이었고 칭기스칸은 이 제도를 통해 제국을 장악할 수 있었다. 끊임없는 혁신과 개혁으로 대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했던 칭기스칸. 밀레니엄맨 칭기스칸은 800년 전 세계를 정복했던 칭기스칸의 리더십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저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종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어서 오세요. 테레비에서 보던 분 보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초대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병 딱 들고 오시는 모습이 초원을 누비던 칭기스칸의 그 모습. 이 책 밀레니엄맨 칭기스칸 외에도 네. 칭기스칸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 사생활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아, 저는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부모님 곁을 떠나서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형네 집에 있게 됐지만은 아무래도 부모님만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떠나는 저를 두고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당부를 했는데 그중에 특별히 당부하신 것이 서울에 가서 부모가 생각나면은 그리고 또 나중에 커서 부모와 헤어져 있지만 같이 살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책을 읽어라. 책 속에 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처음 접한 책이 그 태무진으로 기억나는데 아이들에게 읽히는 위인전이었습니다. 헌책방에서 봐서 좀 제본도 엉망이었고 또 몇 장 떨어져 나가기도 했지만 그걸 중학교 1학년 때 볼 때 좀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뇌상을 입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제일 잘생긴 사람인 줄 알았고.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이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나. 9살, 10살 어렵에 아버지가 독살되고 이복형과 그런 분란을 겪고 아내는 납치돼서 적입장에 아이를 낳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구의 절반을 통치하는 사람까지 됐는가. 그래서 그 이후에 머릿속으로 골똘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기자가 됐습니다. 기자가 돼서 언젠가 제가 이 사람의 일대기를 기사로서 말하자면 대연재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우 슬프게도 IMF가 중간에 왔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나락에 떨어진 거리에서 실직자 가진 부모 그리고 그 자식들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위기를 쉽게 극복해서 미래를 다시 가는 방법이겠는가 생각한 끝에 차라리 우리와 인조인 같은 몽골리안 중에서 그 어려움을 딛고서 세계에 가장 우뚝 섰던 사람 그 사람의 일대기를 쓰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몽골은 소련의 위성국이었죠. 예. 그래서 그 소련은 민족주의를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썼었는데요. 네. 때문에 징기스칸에 대한 연구는 몽골 본토에서도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은 처음 출간된 게 1998년이었죠. 예. 그때는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몽골에 관한 연구가 새로 막 시작되던 때였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독자들의 반응도 상당히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요? 뭐 저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한 분들이 많아서인지 모르지만 덕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야 학살자, 살인광, 전쟁광으로 알려졌던 징기스칸을 저렇게 보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안에서도 참 힘들고 노력 많이 했다든가.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몽고에서 몽고로판으로 번역을 했던 98년도에 제가 첫 책을 썼는데 99년도 7월에 몽고로판을 번역 출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 책은 2004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때 몽고를 갔더니 몽고 사람들이 우선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징기스칸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느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현대를 알고 있는데 징기스칸과 몽고를 잘 모르고 있고 몽고 사람들은 징기스칸을 알고 있는데 현대를 모르고 있어서 양쪽을 결합시킨 책이 그래서 반응이 좋았지 않나. 우리가 사는 현대가 디지털 사회라고 그러고 정보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 책 속에서 그 칭기스칸의 유목 사회, 그 사회와 우리가 유사점이 아주 많다 이렇게 써놓으셨던데 어떤 게 유사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 징기스칸과 당시 몽골 사회에서 일종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지만 우월적 가치를 점하고 있었던 논리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정보를 중시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자를 우대한다든가 또는 속도를 숭배한다든가 또는 열린 사회를 지향한다든가 기타 등등의 가치들이 그 몽골 사회를 지배하고 그것이 집대성에서 3대 문명권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다. 오늘은 지금 이렇게 정착해서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기기는 우리를 훨씬 더 자유로운 이동, 즉 떠돌이를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목이라는 것이 수렵과 어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마인드로 살고 있는 시대다. 즉 정착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수직 마인드가 지배를 하지만 이동하는 사람들은 수평 마인드가 지배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과 당시의 유목 사회는 유사점이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마디즘이라는 게 단지 어떤 실용주의적인 관점 혹은 또 뭐라 그럴까 물질주의적인 관점 혹은 정보적인 관점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세계 그 석학들이 노머디즘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특히 들레즈는 노머디즘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농경 민족의 어떤 욕망 충족의 체계가 사실은 이제 거의 그 후기 자본주의에 가면서 극한에 다다랐고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대안이 바로 노머디즘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때 노머디즘은 정말 유랑을 하고 떠돌아다니고 정보만을 교환하고 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미치광이의 삶의 방식, 즉 안주하려고 하는 자신의 정신을 일깨워서 사실은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개척하고 찾아보는 어떤 그런 탐구 정신을 노머디즘이라고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어떤 그 노마디즘은 사실은 실용주의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일단은 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리더로서 징기스칸이 가지는 어떤 가치라고 할까요? 그 노머딕한 그 민족으로서 그런 것도 조금 더 궁금합니다. 네. 이 경우에 21세기에서 리더를 얘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복종자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추종자의 관점에서 볼 거냐 합니다. 리더라는 건 복종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추종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종자, 리더가 추종자가 많게 하려면 그거는 결국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는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꿈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길을 반드시 열어주는데 그 리더의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덧붙여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민주적 리더십을 구사해야 됩니다. 독선형, 지시형 이런 리더십은 안 됩니다. 징기스칸의 어록과 사례 중에서 이런 걸 보면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장황한 말보다는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징기스칸의 부하 중에 예순베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말을 모아놓은 것이 발리크라는 격언들인데 예순베이는 훌륭한 용사다. 그러나 예순베이는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부하들이 자기와 똑같이 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 그래서 그 예순베이는 리더를 시키면 안 된다. 혼자 싸우도록 놔둬야 된다. 이것이 문자도 없는 세상에서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키워놨던 내면 세계로서의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또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를 칸이라고 부르질 마라. 나를 이름을 불러라. 너희들이 나를 칸이라고 부르는 순간 대등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되질 않는다. 그리고 나는 독대를 하지 않는다. 누구나 같이 투명한 가운데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굉장히 독특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많이 보인다고 봅니다. 이 점은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가 추종자를 많이 만들어서 리더의 길을 갈 것이냐 복종자를 많이 둬서 군림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책에 보면 칭기스칸이 만든 제도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참 아주 너무 현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민족 국가를 지향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기술자를 우대하고 전리품 같은 걸 아주 공평하게 배분하는 현대 사회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건 뭐 적용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리품을 나눈다라는 얘기는 일종의 그걸 전쟁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가 경제 비즈니스라고 보면은 이익을 남긴 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에게 돌아갈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요즘으로 따지자면 굳이 따진다면은 일정한 봉급을 주고 성과물에 대해서는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종의 스톡 옵션 제도라고나 할까 뭐 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 모칼리 장군 같은 분들은 이 출신 성분이 미천한 천민 출신이었는데 황화 이북의 중국 땅을 스톡옵션으로 받는 그런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한편 대자사크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대자사크라는 법령은 그 지구의 절반이라는 영토에서 36개 조항에 불과한 헌법입니다. 성문헌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법을 모두가 언제나 누구나 지키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법조문은 가장 적어도 되고 누구든지 예외적으로 안 지키려고 먹으면 법조문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자사크 36개 조항으로 몽골 제국을 이끌어갔다는 얘기는 그 사회가 인치가 아니라 시스템과 법치에 의한 다스려졌다는 나라를 뜻합니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칭기스칸이 법치주의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법령을 정해가지고 가장 인상적인 거는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가 대법령을 최종적으로 정했지만 나를 포함한 주권자들도 이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거죠. 이 법 밑에 있다는 건데 그게 서양이나 이런 서양 문명이나 이런 데서 그런 법치주의가 확립된 거는 그보다 훨씬 이후거든요. 그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예. 징기스칸이 시행한 몇몇 제도 가운데 어떤 것들은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늘 시행하던 것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천호제 같은 경우는 진시황이 미리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것 같고요. 또 이 책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는 역참제 같은 경우도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늘 신경 써서 그 시행하던 것들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기스칸이 활성화시켰던 역참제는 역대 왕조들이 했던 그 역참제와 어떤 틀리는 점이 있고
또 그것의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인지요? 마르코 폴로가 징기스칸이 손자였던 쿠빌라이가 세운 원나라를 여행하면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참제입니다. 사방 40~50리마다 말을 통한 일종의 고속도로가 있는 걸 보고 놀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거는 어떤 말이 있는 거점 간에 도로가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일종의 거점식 운영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의 제도의 놀라움은 정말로 딴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점길이만 있고 말이 달리는 길이 수없이 많을 경우, 지금 몽고에 가면 어떤 데 가면 길이 100군데가 나 있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지역을 가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한 거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갈 때 늘 언제나 그 상황에서 최단 거리를 찾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령 부산과 서울 사이에 고속도로가 있을 경우에 수해가 날 경우에는 그거는 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참제 같으면 그것이 동해안으로 빠지든 서해안에 와서 서울로 오는 길을 최단 거리를 찾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김유화 선생님께 이메일 보낼 경우 여기서 막히면은 제 이메일 사인은 핀란드로 갔다가 호주로 갔다 캐나다를 가서 거기서 최단 거리를 찾아가는 것이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해서 700년 전에 인터넷 개념을 만들어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단 중국에서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한 없습니다만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전 제국적으로 확장해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그것이 곧장 인터넷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엔 말이 달렸고 지금은 전자가 달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징기스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흥미진진하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들 표정이 재밌는 표정들이세요. 저자 나오신 김에 질문하실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몇 분 기회를 드릴게요.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당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징기스칸 그 자신의 개인적인 역량이었을 수도 있지만 더불어 그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회 체제의 역량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과연 이 절대 권력자 내지는 절대 권력 체제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렇다면 권력 분권 체제인 이 민주적인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이 징기스칸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 징기스칸 그 체제가 다른 문명권에 비해서 압도적인 그 우위를 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체제가 강했다는 사실은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 체제는 상당히 자유 그리고 개방적이었습니다. 그중에 핵심이 천호제라는 겁니다. 천호제라는 건 일종의 씨족 중심으로 되어 있던 사회에서 십진법 단위로 조직 전체를 개편한 겁니다. 10호가 모여서 리더를 뽑고 100호가 모여서 다시 100호장을 뽑고 1000호가 모여서 1000호장을 뽑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걸 요즘으로 따지면 팀제나 또는 아메바 조직과 같은 조직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와 같은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직의 장을 누가 뽑냐면 구성원들이 뽑고 구성원들이 해고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리더가 선순환되고 언제나 바뀔 수 있고 또는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속에서 포로가 천호장까지 올라갈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징기스칸 한 사람이 무슨 철권 통치자 밑에서 모든 사람이 수직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린 사고 수평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체 100만 내지 200만의 몽골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체제를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네. 예, 저는 앞에 계신 그 김종래 선생님의 이 책이죠. 예, CEO 징기스칸 이 책을 전에 읽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하면서 이 책을 지침서로 삼을 정도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읽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성곽 안에 있는 즉 중국 문명 혹은 서구 문명 관점에서 발전되어 오고 여기까지 성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쓴 그 책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성곽 밖에 있는 사람들이 논리, 그 사람들은 무슨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현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사회에 유용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썼던 겁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출판사에서 CEO들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답답함도 많은데 그걸 CEO들에게 좀 특별히 맞게 추출해서 쓸 수 없겠느냐고 해서 축약해서 쓴 겁니다. 징기스칸이 죽고 난 150년 뒤 영어로 최초로 글을 쓴 작가 제프리 초스는 캔테베리 이야기 속에서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징기스칸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그 예찬하는 글이 있어서 일절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고귀한 왕의 이름은 징기스칸이었으니 그는 당대에 큰 명성을 떨쳐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도 만사에 그렇게 뛰어난 군주는 없었다. 강인하고 지혜롭고 부유했으며 누가 보아도 정이 많고 의로웠다. 그는 약속을 지켰고 자비롭고 명예로웠으며 그의 감정은 중심이 잡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 사람은 달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고귀한 왕, 이 타타르의 징기스칸. 뭐 이 당시에 제프리 초스가 글을 썼을 때 많은 서구인들은 징기스칸에 대해서 그 나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훌륭한 군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후대에 와서 그 훌륭한 군주가 악마로 탈바꿈하게 되죠. 뭐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징기스칸과 그 군대가 했던 전쟁은 그 당시로 봐서는 전쟁 기술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자체가 아주 잔혹하게 치러진 것만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들이 남긴 기록이 많습니다. 몽골 쪽은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와중에서 정도 이상으로 그런 잔악성 같은 것이 좀 표출되고 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징기스칸이 정보전에 굉장히 능했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잔혹한 이미지,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냥 방치한 것도 한 가지 원인인 것 그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예. 또 전쟁을 치렀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승자가 잔혹하지 않은 전쟁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딱 부러진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아메리카는 흑인 노예들을 사냥해다가 거기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잔혹성으로 따지면은 또 대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징기스칸이 잔혹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왜 강력한 제국이 망할 때마다 설이 다 분분하잖아요. 네. 뭐 로마도 그랬고 이집트도 그랬고요. 근데 이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이 책에 보면은 그 칭기스칸이 망한 이유가 패스트, 그 전 세계에 번진 패스트 때문에 이 칭기스칸이 실크로드가 희미한 실크로드였었는데 그걸 확실한 실크로드로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 그 교역로가 이제 다 차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하는 얘기가 있던데. 뭐 이 책의 저자가 네. 징기스칸 그 몽골 제국의 패망 원인으로 패스트를 꼽고 있던데 그것은 너무 징기스칸을 이상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골에 대해서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몽골 제국이 패망하게 된 원인으로 그 내부의 결함을 꼽고 있는데요. 첫째로 그 몽골 제국이 중앙집권 국가라고는 말하지만 1000호제 이상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그래서 1000호제 위에는 징기스칸 일족으로 이루어진 황금 시족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었고 또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는 그 일반적인 중앙집권 국가와는 달리 그 영토들을 각 아들들에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함으로써 그 훗날 그 내분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뭐 그냥 쉽게는 이 몽골 제국을 유목 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엄밀하게 이야기해서는 군사 국가였죠. 그리고 이들이 시행했던 많은 경제 정책들은 약탈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복 전쟁이 중지되고 나서는 수많은 군사들과 역참 제도를 유지하는데 제국의 등골이 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뭐 요약해서 말하면 불충분한 중앙 집권 그리고 군사 대국화가 몽골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아니었는가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선생님께서는 몽골 제국의 멸망의 원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예, 유목국가가 정착화되면서 그리고 말하자면 말에서 유목민들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성곽안에서 싸는 비단 옷을 입는 사람들이 됐고 그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아마 첫째 원인일 겁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국이라는 것의 속성이 아주 붕괴되기 쉽다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엄청난 규모, 넓이에 걸쳐서 물적 자원을 고도로 동원해가지고 유지해야 하는 체제인데 그런 제국을 유지한다는 거는 처음에 전성기 때는 그게 활발하게 됐을지 몰라도 그 엄청난 인력과 물자를 유통시키고 동원하고 이런 그 제국을 유지하는 비용을 감당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존재했던 제국들이 글쎄요 200년 이상 간 제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한 제국이 400년이라고 그러지만 중간에 이제 단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몽골 제국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국의 그런 본래적인 취약성이랄까 그런 것도 일종의 뭐 멸망 붕괴의 원인이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또 예. 불구하고 저희가 저는 사실 팍스 몽골리카라는 말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들은 용어거든요. 우리 그렇게 많은 사실은 팍스 아메리카의 시대다라는 얘기했고 또 팍스 로마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지식인들이 쓰고 있는 용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팍스 몽골리카에 대해선 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징기스칸이 서구의 어떤 그 서양적인 역사관의 희생자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팍스 몽골리카는 실제로 팍스 로마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전 지구적인 현상이었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영국이 지폐를 유통시키기 한 700년 전에 단일 지폐 경제권을 만들었고 중세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했으며 인터넷 시스템에 준하는 역참자를 만들었다 등등 있습니다. 지폐를 처음 만들었더라고요. 지폐를 그것도 얼핏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조금 쓰고 있던 거를 유통을 아주 유통을. 네네네. 지원 통행 보초라는 지표입니다. 예. 그것이 한국은행 발간한 자료에 보면은 대영 제국보다 700년 앞서서 유통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최근 들어서 이 칭기스칸에 대한 관심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아주 안 물어보셨으면 굉장히 섭섭했을 만하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서구냐 비서구냐 중국이냐 반중국이냐가 아니라 정착문명적으로 최근까지 살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도시 유목 이동 문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유목 이동 마인드를 가장 집대성해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징기스칸이다. 그래서 원래 있던 본 모습의 캐릭터가 다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이지 갑자기 무슨 새로운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했다 이건 아니다. 그런 얘기. 시대가 바뀌면서 그 사람에 대한 캐릭터가 달라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지난 1000년 동안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징기스칸을 꼽으면서 아주 장문의 컬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컬럼의 결론부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천년의 인물은 그 시대의 박애자도 뛰어난 사상가도 위대한 해방가도 아니었다. 사실 그는 깡패였다. 그러나 역사는 때때로 깡패에 의해 만들어진다. 역사는 성인이나 천재, 해방가들의 이야기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미국이 교역과 평정을 통해 역사상 세계 최초의 세계화를 이루었던 몽골을 미화하면서 자신의 역할 모델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세계화는 곧 미국화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계화에 대한 미국의 마인드는 무척 이중적이죠. 경제 분야에서는 무제한의 자유를 관철시키려고 하면서도 종교나 이념 부분에서는 무척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종래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자크 아탈리의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에서도 미국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정주 국가가 될 것이고 또 노마드적 사고에 가장 끝까지 저항하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라고 쓰기도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징기스칸 붐을 주도하신 필자로서 몽골 제국과 미국에 대해서 약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몽골 제국과 미국은 겉모양으로 봐서는 유사한이 많은 것처럼 이릉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내면 세계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메리카는 내부에서는 폭 자유롭고 이렇게 다 열린 공동체를 꾸려나가고 있지만 아메리카 밖에 대해서는 단호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현실이든 뭐 어떤 등 간에. 그러나 몽골 제국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교에 대한 관용 같은 걸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종교 갈등 때문에 세계전쟁 직전까지 갔던 보스니아 내전을 겪은 지가 최근까지입니다. 자, 샤머니즘을 믿었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징기스칸은 장춘지라는 도교의 좀 높은 분도 만나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듣습니다. 불교, 이슬람 어떤 종교에 대해서 종교의 관용을 베풀었다. 이런 것만 해도 또 다르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종교가 다른 것까지 이제 받아들이면은 인종이 다르거나 민족이 다른 사람들에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그네들은 포로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메리카와 몽골 지역은 굉장히 다른 점이 많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자크 아탈레 견해에 동의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칭기스칸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두 권의 책 이제 얘기 나눴으니까 마지막으로 두 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역사가 반복되는 어떤 아이러니 같은 걸 느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그다드는 그러니까는 그 칸 군대에 의해서 점령된 이후에 처음으로 미군에 의해서 점령된 두 번째로 점령된 도시거든요. 과연 이것이 세계사에서 어떤 시사점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을 정복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는 국가를 정복하는 자가 세계를 정복하려는 마인드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과연 팍스 몽골리카 시대의 고려인지 아니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돼요. 저는 이 문명사적 시야라고 그럴까요? 문명사적 시야 또는 세계사적 관점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뿐만 아니라 아주 고대나 옛날로 넘어가더라도 그 시대에도 아주 활발한 세계 각지의 교류와 문명 간 교류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교류나 연결의 양상을 알려주는 책들을 앞으로 좀 더 많이 찾아 읽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했고 또 그런 책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본 두 권의 책도 그런 책인데 그런 책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유목민은 좋아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라지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유목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더군요. 디지털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과연 유목적 사고가 다친 현대인에게 탈출구가 될 수 있고 또 끊임없이 변하는 새로운 세계를 살아남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징기스칸을 읽으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역시 이 두 권의 책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고요. 이 책 저희가 나눠 읽는 운동하는 거 아시죠? 혼자 보시고 재미있다고 책꽂이에 딱 꽂아놓지 마시고 주위 분들하고 좀 나눠서 읽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나와주신 세 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